윤석열 대망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대망론. 크게 품은 뜻, 희망? 그냥 약간 그런 이야기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은 윤석열은 진짜로 대선에 나올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언론은 지금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동네에서 보면 그러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포문 다 잡는 그런 아저씨들이 있죠. 절차 다 지켜야 되고 이렇게 술 따를 때는 두 손 공손하게 모아가지고 그 상표가 안 보이게 잡고 따라줘야 되고 이렇게 마실 때는 고개 돌려서 마셔야 되고 안 지키면은 싸가지 없다고 막 욕하는 그런 아저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의식 과잉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내 주변 현실이 어떠느냐라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이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나는 이미 대통령급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대통령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이 받쳐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토론 한번 5분만 시켜보면 알죠. 김진애 의원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5분만 토론시켜보면 저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정도 중량감에 이 정도 경력이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현실에서 안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의 윤석열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뭐 가족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의 관계. 제가 계속 보는 게 이거거든요. 방상훈 관계도 있지만은 홍석현 만남이 2018년 11월에 만났어요. 그리고 조국 인사청문회가 2019년 9월이었어요. 약 1년 정도 뒤거든요. 근데 이 홍석현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한테 이 조중동이 너는 문재인 정부의 개냐라고 욕을 엄청 했어요. 욕을 엄청 했는데 홍석현 만난 다음부터 1년 동안 잠잠해요. 잠잠하고 조국 청문회 때 갑자기 기소를 한 다음부터 윤석열 대망론이 막 나오면서 막 띄워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만나야지. 그리고 그럼 한계가 남아요. 조선, 중앙 얘네들은 만나서 윤석열이 직접 해결을 했고 동아가 남았는데 동아는 뭐야? 동아는 한동훈이 만난 거죠. 채널A. 한동훈이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 조중동과의 관계에서 윤석열은 나가지 않으면 다시 얘네들한테 짓밟히는 그런 운명이 아니었을까. 비겁한 놈이기 때문에 짓밟힐 때 예. 너무 무서워서 조중동이 만나자고 했을 때 쪼르륵 찾아갔던 거거든요. 이게. 한 30년 전에 이걸 미리 예측하고 네. 노사연 씨가 노래를 불렀죠. 우리 만나는 우연이 아니야. 맞네, 우연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총평을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은 지금 간석률이 되고 있고요. 간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심리에 윤석열 자체가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를 결정을 못하죠. 이 상황에. 상황을 전개된 추이를 보겠죠. 문제는 언론이 윤석열을 계속 띄움으로써 맞아요. 사실은 언론도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이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성열이 형 잘 들어. 내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흔들기만 하면 돼요. 윤석열이 대선 주자로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망론 있네 뭐네 이런 건 개소리고 윤석열 스타일이 먹히던 시대에는 전두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막 좀 무식하고 약간 깡패 같고 아 말이야 여기다 칩시다 막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스타일이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디테일 아젠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검찰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검찰이 정권 잡는 거야. 전직 검찰총장이 대선을 나가서 만약 이긴다고 하면 검찰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검찰 개 망나니 새끼들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활보할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군인들이 대한민국에 집권했던 시기보다 더 검찰 공화국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퇴임하는 놈이든 안 하는 놈이든 다 정관 회유 받고 난리를 칠 거고 실제로 돈 없는 사람들은 정관의 혜택을 못 받으면 결국에는 죄가 있어도 죄가 그러니까 유죄가 되고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되는 시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윤석열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푸나님 말씀하시는 그들이 자기를 이용한다는 거를 윤석열이 알고 있고 밀려서 사실은 처음부터 내 장모도 아니었는데 내 장모가 되는 순간 내가 모든 걸 떠안아야 되는 이 상황이 본인에게도 불행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까지 밀려왔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런 자립력을 키우려면 본인의 인지도가 지지율은 아닌데 대한민국 사람이 윤석열의 이름과 얼굴을 다 아는 상황에서 본인은 인지도와 지지율을 착각하고 싶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17%까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독립적인 어떤 공고한 성이라도 쌓아보려면 그리고 최소한 이 사람들하고 싸워보려면 자기가 꼭두각시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면 진짜 막 정치를 하고 싶어서 단지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나 지금 트집을 잡힌 거예요. 이 언론들한테. 그러니까 얘들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론한테 그래서 잡힌 걸까요? 집안 사람한테 잡힌 걸까요? 저는 홍석현이한테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을 해놓고 갑자기 회유를 당한 이유가 뭘까? 그냥 여기서 조금 견뎌보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김명신, 최은순, 옵티머스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먼저 냄새를 맡은 거죠. 그러면 이제 조중동이 야, 이 터트릴까? 터트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윤미향 죽이고 막 이렇게 조국 죽이고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 보면 본인한테 그걸 터트리면 본인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김명신, 최은순, 옵티머스 이거 다 터트린다라고 하면 윤석열은 깨갱하면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조중동한테 놀아나는 상황인 거고 본인이 어떻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닐까. 죽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것도 그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지지율 뽕에 취하잖아요. 그러면 목에 엄청 있다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민의 짐도 깔보기 시작하죠. 왜? 국정감사 같은 데 가서 우리 총장님 하면 아래로 보일 거 아니야. 네. 그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뽕에 취해서 간성률이라고 말한 이유가 결정을 못하죠. 왜? 내가 이걸 나가는 순간 예를 들어서 정치적 결단하는 순간 총장을 그만둬야 되거나 또는 총장 그만두고 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꿈을 꾸는 상황이 되면 너무 늦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는 시기인데 일단 윤석열은 자기가 추미애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대선 주자니까요. 야, 그 간성렬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네요. 간 보고 있다는 뜻도 되고 맛이 갔다는 뜻도 되고. 가버린 예, 고인.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언론들이 윤석열보다 앞서가는 거죠. 윤석열의 어떤 사용 쓰임새가 문재인 정부 흔들기니까 8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 석 달간이요. 문화일보는 사설만 무려 29건. 윤석열 대망론. 사설만 29건 석 달간. 그러면은 걔네들은 거의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꼴로 윤석열을 언급했던 거고요. 조선일보는 여러 건입니다. 사설로만. 왜냐하면 사설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사설이라는 개념이 좀 남아있다는 게 웃기긴 한데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날 입장이에요. 단순 보도가 아니라 윤석열의 대망론에 대해서 문화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데는 연일 띄우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 대선 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일종의 그쪽 방식이 갈라치기인 거죠. 윤석열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니까 계속해서 그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그쪽 언론에서는 윤석열 가족국을 아예 보도 안 하죠. 지금 윤석열 가족국을 보도하는 언론사는 사실상 MBC와 JTBC 빼고는 아예 보도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윤석열 가족이 무슨 비리가 있는 걸 아예 몰라. 아니면은 아주 단신 비슷하게 처리를 하면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윤석열 깨끗한데 추미애가 조국 수사했다고 그렇게까지 핍박한다고 계속해서 보도가 나와. 그리고 여론조사가 딱 나와.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항상 높은 겁니다. 조중동과 모든 언론들이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나쁜 보도를 쏟아내면서 윤석열 가족 보도는 아예 안 한다고요. 조선일보에 윤석열 관련해서 무슨 심층 취재, 윤석열 가족 부인, 줄리, 장모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네요. 딱 줄여가지고 줄리는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진지하게 하면 안 되니? 그러니까 이게 그 다스는 다스처럼. 누구 거냐 이 질문 하나로 MB가 끝까지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른다면 가장 쉬운 질문 하나로 그 던져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진지하게 하란 말이야. 그런 표현을 썼어. 윤석열이
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어보려고 영끌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예, 예. 영혼까지 끌어모은 윤석열이 조국 장관에 기소하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은 기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 그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어쨌건 지금 언론이 윤석열 사건을 보도 안 하고 MBC, JTBC만 윤석열 가족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 반면에 아주 단순 비교를 하나 해드리면요. 추미애 장관 아들 보도가 22일간 2만 2천 건 나왔다 그래요. 대략적으로. 다음에 박덕흠에 관련한 보도가 한 달 동안 2,300건 나왔다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게 난 더 신기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언론 입장에서도 정말 구미가 당기고 재밌는 거는 윤석열 장모와 줄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훨씬 재밌고 파낼 게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입을 막거나 위에서 내려온 대로 조인트 까이면 까이는 대로 하는 것 지금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추 장관 이야기보다 줄리 이야기가 훨씬 재밌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지금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저는 월성 1호기 거기서 다시 또 찾게 돼요. 강제 수사한 부분에서 약한 고리를 찾은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라임 사태를 가지고 윤석열은 마지막 저거를 던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 강수를 던지려고 했는데 라임 사태에서 역공을 맞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냐? 전 이것도 조중동에서 좌표 찍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원 이 문제를 확 띄워버려서 좌표를 찍으니까 갑자기 강제 수사를 들어가 버리죠. 압수수색을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볼 때 결국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냐. 입법, 행정, 사법의 3부 교란까지 들어가서 모두 장악을 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건데 하나 남아 있었던 게 바로 행정부거든요.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교란을 해왔었고 그다음에 입법권 같은 경우에는 정치검찰 행태를 통해서 해결을 해왔었는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이렇게 배우거든요. 행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사법은 과거를 응징하는 것이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사법작용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일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이 월성 1호기와 같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사를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이 행태는 결국 언론이랑 짝짝꿍 되면서 좌표 찍고 움직이고 순서대로 1, 2, 3 찍으면서 얘네가 고소고발하면 얘네가 예.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 자, 근데 이런 건 있어. 주말에 약간 숨겨진 뉴스 중에 하나인데 안철수가 윤석열을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윤석열 약간 좀 얘는 좀 달리 표현하면 좀 해프네구나. 아니 봐봐요. 내가 일과 시간 끝나고 누구를 만난지 뭐 그게 대단한 일인 겁니까? 뭐 그렇다 만났다 칩시다 한다고 치자고. 문제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아까 그 야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공수처장을 스님이나 예. 뭐 신부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영입하려고 만나는 게 얘는 즐거운가 보지.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대개 검찰총장을 현직 그걸 만나면은 낮은 자세로 만나거든요. 너 일로 와봐 하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한번 시간 좀 빼주시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외청장이긴 하지만 정치적 위상은 꽤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안철수가 만나자고 하면 가서 만나고 누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아, 이 사람 되게 해픈 사람이구나. 재밌잖아요. 간철수가 간성녀를 만나가지고 서로 간을 보고 서로 헤어졌다고. 근데 이제 안철수 말로는 뭐 서로 호감을 느꼈다. 그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상대방 마음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그 조선일보 사장 왜 만났냐, 만난 적 있냐 물어보니까 내가 그걸 왜 말해야 되냐, 상대방 동의도 없는데. 그거는 만났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근데 명시적으로나마 상대방 동의 없이 나는 밝힐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가 잘못했네. 그러게. 밝히면 어떡해. 윤석열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만났다는 걸 밝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윤석열 만난 적이 있거든. 하고 뭔가 이렇게 그 후광이 기대보려는 얍삽한 심리가 아닌가 싶고요. 자, 윤석열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지금 조국 장관이 기다리고 계세요.